여러분, 우리가 경제 뉴스를 볼 때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언제나 숫자입니다. 금리가 몇 퍼센트인지, 환율이 어떤지,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얼마나 움직였는지, 상장 지수 펀드가 몇 퍼센트 상승했고, 반도체 업황은 어떤지, 이런 숫자들이 하루 종일 뉴스 화면과 포털 사이트, 카드 청구서, 통장 잔고를 통해 끝없이 흘러들어옵니다. 숫자만 보면 경제는 마치 복잡한 수식과 공식으로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의 실제 삶에서 느끼는 경제는 이런 숫자와 완전히 다릅니다. 경제는 차갑고 딱딱한 데이터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점심값을 계산할 때 한숨을 쉬었다면 그것도 경제이고, 사장님이 고깃값 오른다고 작은 종이에 밥값을 몇백 원 올려 붙였다면 그것도 경제이며, 월급날이 다가오면 장바구니를 살짝 줄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도 경제입니다. 숫자는 그 뒤에 따라오는 결과일 뿐입니다. 경제는 결국 사람 이야기고, 사람의 마음과 생활과 선택이 모여 숫자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려는 상생 페이백 제도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로 풀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생 페이백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거 뭔가 돈 주는 제도인가 보네?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정부가 카드 많이 쓰면 그 증가분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소비진작 정책. 기간은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예산은 약 1조 3천억 원, 참여 인원은 첫 2달만 해도 약 562만 명. 소비 증가액은 약 7조 원, 지급액은 3,300억 원 수준이라고 발표되었고,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유흥업소는 제외하고 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소소상공인, 가맹점 중심으로 쓸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런 설명은 정책 설명일 뿐입니다. 숫자 설명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걸 이렇게 보면 아무런 감정도 의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 경제 정책은 그냥 행정용어일 뿐입니다. 그럼 이 제도를 사람 이야기로 다시 보겠습니다. 먼저 카드값에 쫓기는 30대 직장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직장인은 월급이 310만 원인데 실제 손에 들어오는 건 각종 공제 후 240만 원 정도입니다. 월세 65만 원, 관리비 10만 원, 점심값과 저녁 때우는 비용 포함 생활비 60만 원, 통신비 8만 원, 교통비 12만 원, 약속 한 번 나가면 최소 3만 원은 쓰게 되는 현실. 여기에 물가가 지난 2년 동안 꾸준히 올라 점심 한 끼에 1만 원은 기본, 커피도 5천 원 넘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이 직장인은 한 달 카드 결제액이 120만 원 정도였는데 상생 페이백이라는 제도를 들었을 때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변화가 생깁니다. 어차피 쓸 돈이면 조금 돌려받을 수 있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우리의 지출을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바꿉니다. 예를 들어 원래는 주말에 집에서 쉬려고 했는데 그래 한 번쯤 외식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동네 식당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또는 원래는 편의점에서 할인 행사할 때만 사던 물건을 평소보다 한 번 더 사게 됩니다. 이런 매우 작은 감정의 변화가 경제에서는 엄청나게 큰 숫자로 나타납니다. 562만 명의 사람들 중 일부만 이런 생각을 해도 소비가 단기간에 수천억 원 단위로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상생 페이백의 진짜 출발점은 이겁니다. 정책이 아니라 사람 한 명의 마음속에서 조금 더 써도 괜찮겠다라는 감정이 만들어지는 것. 그 작은 불씨가 경제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장면은 자영업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의 자영업은 이미 수년째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내려가지 않고 인건비는 오르고 재료비도 올랐고 점심 저녁 식사 고객 수는 줄었고 배달 수수료는 여전히 높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도 외식 물가는 전년 대비 계속 오르는 상황이라 소비자들은 외식 횟수를 줄이고,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매출 압박이 더 커진 상태입니다. 동네에서 가게를 12년째 운영하는 분식집 사장님을 떠올려 봅시다. 예전에는 점심시간이면 자리가 꽉 찼는데 요즘은 테이블이 비어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 요즘 너무 비싸졌어요. 외식 줄이고 있어요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그냥 농담이 아니라 너무나 현실적인 경고처럼 들립니다. 매출은 줄었는데 재료비는 계속 오르니 사장님은 매일 계산기를 두드리며 고민합니다. 그런데 상생 페이백 기간이 되면 유난히 점심 손님이 조금 늘어납니다. 정부 발표에서는 소비 증가액이 약 7조 원이라고 분석하지만 이 사장님에게 중요한 것은 7조 원이 아니라 오늘 들어온 매출 12만 원이 어제의 9만 원보다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차이가 사장님에게는 오늘은 조금 버텼다라는 감정으로 다가옵니다. 정책의 효과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버티고자 하는 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20대입니다.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은 상생 페이백의 구조를 이해했을 때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혜택이 거의 없네. 왜냐하면 상생 페이백은 작년 대비 많이 쓴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래 지출 규모가 작은 사람은 혜택을 받을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이 35만 원인 사람이 이번 달 40만 원을 썼다고 해도 증가분은 5만 원이고 환급은 1만 원입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가 중상위층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기사에서도 상생 페이백이 중상위 소득층에게 더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이런 감정적 인식 차이가 정책의 체감 효과를 크게 갈라놓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제도가 카드값 돌려받는 반가운 제도지만 누군가에게는 나와는 상관없는 제도처럼 느껴집니다. 사람의 감정이 정책의 효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세 사람, 직장인, 자영업자, 청년층을 보면 상생 페이백은 정책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과 생활 패턴 속에서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는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를 정말 깊게 이해하려면 이런 사람 이야기를 먼저 봐야 합니다. 숫자와 제도 설계는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감정이 실제 경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상생 페이백은 단기적으로 소비를 자극합니다. 외식 서비스 전통시장 중심으로 소비가 늘고 사람들의 발걸음과 지갑이 움직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체감 물가를 올리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손님이 늘어 바쁜 분식집은 한동안 메뉴 가격을 내릴 이유가 없고 동네 미용실도 내수 약세로 고민하던 분위기에서 요즘 손님들이 조금 돌아오네라는 느낌이 들면 가격 조정 압박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CPI 전체 물가를 움직일 정도는 아니지만 사람들의 체감 물가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생 페이백은 예산 규모가 1조 원대이고 기간도 4개월의 한시 정책이라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이나 경제 구조 변화까지 만들기에는 힘이 미약합니다. 이 제도가 한국 경제 전체를 크게 흔드는 정책이라기보다 내수 회복이 약한 시점에 잠깐 꺼낸 도핑 주사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즉 경제를 살린다기보다 잠시 움직여주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잠시 움직여주는 힘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아주 작은 긍정적 감정에도 삶을 이어갈 힘을 얻습니다. 자영업자는 오늘 매출이 어제보다 나았다라는 감정에서 버티는 힘을 얻고 직장인은 어차피 쓸 돈인데 돌려받는다라는 감정에서 지출 스트레스를 조금 줄이며 청년층은 혜택은 적어도 경제 뉴스에서 내 소비 패턴이 다뤄지는 것 자체가 나의 경제적 위치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정책의 가치는 이런 감정적 변화를 사람들에게 만들어준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부분, 상생 페이백을 우리는 어떻게 써야 하는가? 현명하게 사용하면 개인 재테크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부자경제학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아주 단순하며 동시에 가장 중요한데 상생 페이백 때문에 소비를 늘리지 않는다입니다. 상생 페이백은 마치 공짜 돈을 주는 것 같지만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내 소비가 늘어난 만큼만 혜택이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 소비가 120만 원인 사람이 150만 원을 썼다고 하면 증가분 30만 원에 20%만 환급되니 6만 원입니다. 그런데 30만 원 더 쓰는 순간 이미 손해가 훨씬 큽니다. 이 30만 원 소비는 환급을 위해 추가 지출한 것이 아니라면 몰라도 억지로 쓰는 소비라면 개인 재정에는 독입니다. 상생 페이백의 진짜 활용법은
원래 하던 소비를 하면서 약간의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소비를 늘리기 위한 제도라는 정부의 취지와 개인 재테크의 목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의 목표는 절대 소비 확대가 아니라 소비 최적화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받은 온누리 상품권을 재소비가 아니라 지출 절감 또는 생활비 안정화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품권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져서 평소 안 사던 것들을 사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자경제학 관점에서 이건 잘못된 행동입니다. 상품권은 소비를 늘리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필수 지출을 줄이는 기회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보기 비용 줄이기, 생필품 구매 비용 줄이기, 생활비, 고정 지출을 보조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품권이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월간 가계부를 안정시키는 장치가 됩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생활비 안정화가 재테크의 핵심입니다. 상품권을 소비 유도가 아니라 지출 방어에 써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상생 페이백을 계기로 내 소비 패턴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달 120만 원을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80만 원, 어떤 사람은 40만 원을 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자신이 어디에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상생 페이백 제도는 작년 대비 얼마나 썼는지를 기준으로 환급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지출 패턴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됩니다. 가계부를 쓰지 않던 사람들도 카드를 얼마나 어디에 쓰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자경제학 관점에서 상생 페이백의 가장 숨겨진 가치입니다. 돈의 흐름을 보려면 먼저 나의 생활 흐름을 봐야 합니다. 사람은 패턴을 깨닫는 순간부터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남들이 소비할 때 나는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소비 진작 정책은 전체적으로 소비를 늘리기 위해 설계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런 시점에 소비를 줄이거나 유지하는 사람이 가장 큰 이득을 봅니다. 즉, 무리한 지출 경쟁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모두가 카드 지출을 늘리려고 할 때 나는 기존 지출을 유지하고 혜택만 챙기는 것입니다. 경제는 절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움직임이 큰 시점일수록 지키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상생 페이백을 위기 대비 자금 확보의 신호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있는 시대에는 현금 흐름 안정이 그 어떤 투자보다 중요합니다. 상품권이나 환급금이 들어오면 그걸 바로 써버리기보다 생활방어, 자금 혹은 월세 관리비 보조금처럼 생각하는 쪽이 더 건강합니다. 예를 들어 한 번 받은 상품권을 그대로 저축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생활비를 줄여 현금 여유분을 10만 원이라도 만드는 것이 장기 재테크에서는 훨씬 큰 효과를 냅니다. 이것이 부자의 행동 패턴입니다. 혜택을 받으면 소비하지 않고 지키고 쌓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상생 페이백은 정책이지만 그 안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 이야기와 삶의 결이 들어 있습니다. 카드값에 지친 직장인, 매출이 줄어 힘든 자영업자, 혜택이 적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청년층, 이 모든 사람들의 감정이 국가 정책과 실제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고 정책의 힘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때 비로소 발휘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생 페이백을 단순한 혜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비 습관을 돌아보고 내 가계부를 안정시키며 인플레이션 시대의 현명한 돈 관리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부자경제학은 결국 삶을 잘 관리하는 철학입니다. 상생 페이백이라는 작은 제도 하나를 어떻게 쓰느냐가 여러분의 재정 상태와 삶의 패턴을 결정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더 똑똑하게 쓰는 것, 이게 진짜 부자 되는 길입니다.